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정문실 22일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울산 관련 사건들, 그 다음에 총선 출마 관련 몇몇 뉴스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송철호 경쟁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제안했다. 들어본 분은 들어보셨겠습니다. 임동호 씨가 이제 청와대 수석실에서 제안을 받았다. 이런 뉴스 한창 요즘 시끄럽죠. 예, 바로 그 뉴스 관련인데요. 일단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이 뉴스에 어떤 이면이 있는지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름의 분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민주당 내 이제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 18일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게 아마 저기 국민일보인가 문화일보인가 그럴 겁니다. 2017년 11월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사장 자리를 얘기했다. 근데 이날 이제 SBS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한 수석급 인사가 공사사장 자리를 주겠다.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은 좀 이기고 울산은 지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번에는 송철호를 내고 대신 공사사장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청와대가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에게 당내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특정 자리를 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뜻이다. 여기 기사에서는 청와대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청와대는 아니고 그냥 친문 쪽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임동호 씨의 말에 따르면 하지만 그는 결국 얘기가 잘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울산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민주당은 작년 4월에 경선 없이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소위 전략 공천 비슷하게 그러니까 공천해버린 거죠. 이러니까 임동호 씨하고 또 다른 그 여기 변호사 한 분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항의하고 소송 걸고 막 이런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제가 왜 이게 지금 22일인데 사실 그 사이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왜 12월 18일자 뉴스를 소개해드리냐면 보통은요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얘기한 게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폭로가 원래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화가 막 오거든요 여기저기서. 야 미쳤냐 왜 그런 얘기를 언론에 하냐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음 총선 다 망한다 어쩐다. 야 그 말 좀 어떻게 좀 돌려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폭로를 최초 기자한테 하기 전까지는 이 양반도 여기저기에 야 니네 울산에서 일했어? 나 밀어내고 니네 이 짓 하려고 지금 그랬던 거야? 이러면서 니네 나한테 요번 총선에서 배려 안 해주면 나 좀 폭로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정 쪽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친문 고위 관계자한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임동호 씨가 야 나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울산에 나 공천해달라 또는 단독 전략 공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셨겠죠.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거절당하니까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번 기회에. 근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물쩡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넘어간다 싶으니까 이제 어물쩡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이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기사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단독 공천했고 이는 검찰이 지난 6일 압수한 그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나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자 업무일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메모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극우 쪽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봐라 이거 모두의 배우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2017년에 직접 만나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또는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선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증거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청와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 송철호 지금 현 울산시장 지금 선거 8번 떨어졌는데 야 그 울산시장 선거 한 번 더 나가봐라. 한 선배님 한 번 더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하는 것까지는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그 정도 권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단계 과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실수 때문에 탄핵까지 당한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도 사실상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십 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의 인사입니다. 법률가입니다. 인격은 둘째치고 탁현민 씨나 여러 측근들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객관적으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사적으로는 말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같은 방에 있는데 어떤 행사 대기차 아무 말도 안 나눴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과묵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비서관들 쭉 모아놓고 야 이번에 송철호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니들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겠어요? 만약 극우 쪽 방송에서 가로세로 연구소나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개입했다 라는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싶어서 개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임동호 그 최고위원한테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임종석 실장도 얘기하고 김경수 지금 도지사도 얘기하고 또 백원우 비서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인사수석 비서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딴 데 갔으면 다른 자리 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근데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데 이걸 잘 아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이 짓을 하게 하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면 보안이 중요하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한 명에게 지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명한테 야 해봐라.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요? 얼마나 믿는다고. 원래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되면 밑에 측근들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럼 차라리 진짜 이 임동호라는 사람을 직접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독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엔 절대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누구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 직접 들었단 말 못해요. 그런데 밑에 비서관들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지시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냥 송철호 이 양반 선거 한번 더 나갔으면 좋겠네 정도만 얘기한 거고 그 나머지는 밑에 비서관들이 송철호가 당선되면 대통령님 기분이 좋으시겠지? 그러면 송철호를 내가 어떻게든 무리해서 당선시키고 그 공치사를 내가 대통령한테 함으로써 내 한 0달에 이익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일처리를 하죠. 이 방식이지 어르신들이 나이 들고 어느 정도 민정수석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대놓고 하겠냐고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협업을 중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하고 같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밀주의적이고 그 본인의 어떤 뜻을 밑에 최측근도 모를 만큼 평소 말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대충 짐작을 했던 것 같고 뭐 좀 조사 좀 해보고 얘기 좀 들어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고 이제 대통령하고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이게 보이죠,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과거 조국 씨 밀어내는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몇몇 측근들 수사하는 거, 백원우라든지 유재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울산시장 관련 건 수사까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 정부 내의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살을 드러내는 거지만 모른 척하고 윤석열 그 검찰의 수사를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켜봐주고 있는 거고, 대통령도 이 수사를 반대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권의 끝에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개입 안 하죠. 여러 사람 들여가면서. 근데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이제 이런 극우 팟캐스트라든지 또는 이제 또 진보 팟캐스트들도 검찰이 이제 뭐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저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는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소위 불을 질러야, 감정에 불을 질러야 수익이 들어오니까 뭐 그러시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추가적인 사안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이유로 지금 그 검찰이 이제 12월 18일 날 국무총리실 별관에 있는 그 창성동 국무총리실 압수수색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도 또 저희 문바분들은 저 봐라, 검찰이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되니까 이제 이낙연 깔라고 국무총리실 막 압수수색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국무총리실 본관은요 저기 세종시에 있고요. 세종시에. 왜냐면 거기가 정부 청사가 있는 데니까. 검찰이 압색한 데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국무총리실 별관. 이 별관에 뭐가 있냐면 국무총리실 민정실이 있습니다. 그 민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문 아무개라는 이제 사무관,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이 울산시장 관련해서 제보를 처음 받았다는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이제 행정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보 내용 정리해가지고 경찰로 보낸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하고도 뭐 캠핑장에서 만나다 이딴 소리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거고요. 이거는 뭐 국무총리 흔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수사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고요. 그 다음 뉴스 이제 그 12월 18일 같이 나온 뉴스인데, 임동호 막으려고 청와대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 논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라는 명칭을 자꾸 쓰게 되니까 이게 사실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 어떤 행위들이긴 한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 논의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냐. 근데 오사카 총영사 그 다음에 백원우 이런 이름들은 임동호뿐만 아니라 드루킹 건 때도 나왔던 이름입니다. 사실 그 오사카 총영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갑지 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쿄 일본 대사가 있고 막 그 다음 자리가 오사카 총영사쯤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외교관 신분은 아니지만 그 소위 그쪽에 이제 일본 관련 기업, 그 다음에 일본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또 교민 중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 뭐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원 처리하는 게 이제 총영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또 그 정치적인 무게감도 좀 늘릴 수 있는 자리고, 거의 뭐 차관에서 장관급 자리 정도에 해당되는 뭐 그런 예우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종의 트로피 삼아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었다는 건데,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만 봐도 이제 김경수, 백원우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친문 핵심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민주당 내에 친문들의 어떤 세력을 확 늘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소위 친문 그룹들의 농공 행상을 담당했던 사람들, 김경수, 백원우 뭐 이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트로피로 나눠주려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영사나 이제 총영사 자리 같은 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루킹 때도 이게 한번 나왔었고, 이제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인 임동호 때도 나왔던 거죠.
아마 드루킹이 받으려고 했다가 이 임동원 씨가 또 얘기를 꺼내니까 그쪽으로 줘야 되나 싶었다가 아마 이제 결국에는 다른 사람, 다른 전문 인사가 가는 걸로 그렇게 뭐 결정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임동원 씨는 뭐 어떻게 보면 임동원 씨도 그냥 듣보잡은 아니고요. 이분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쪽 인사로서 울산에서 계속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고 또 울산 지역에 한 10년 동안 당협위원장으로 있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산을 지켜왔던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행사에도 참여하고 예를 들어 당시 울산에 만약에 이제 자한당 출신의 의원이 있었다면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그만한 역할을 대신하는 민주당 쪽 인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험지를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인데 대통령 친구 하나 이제 앉히자고 이런 사람을 이제 밀어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리 줄게 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자리를 주겠다 또는 공사사장을 주겠다 그러니까 딴 거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뭐 보수당 그러니까 자한당으로 불리는 이 보수 정당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진보 정당도 소위 말해서 이런 농공 행상을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러니까 진보라고 해서 다 뭐 서민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관련 뉴스들이 뭐 몇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 검찰은 이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안부를 투입해서 어차피 선거 관련 사건이니까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그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냐 당장 이제 공직자인 청와대 관계자가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울산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 경선 과정에 개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일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지금 임종석 씨라든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그 다음에 그 민사수석 그 다음에 뭐 김경수 그 다음에 백원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하여튼 다만 이제 여기 그 제안을 받았던 임동원 씨는 일반인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요. 예. 그 임채호 의원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단수 후보 결정은 당의 전적인 판단일 수 있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른 후보가 양보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검찰 시각에서 봐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흔히 전략적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고받으려고 했는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권유를 한 게 분명한 대가를 주려고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어느 자리를 내한테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권유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선거 말고 다른 자리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임동원 씨가 분명하게 난 약속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면 임종석이나 이제 그 김경수 씨나 뭐 이런 분들은 백원우 씨 이런 분들은 처벌 받게 되는 거고 아니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뭐 권유 정도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냥 무혐의 처리될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애매한 건이긴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그런 일을 해왔고 걸려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나온 뉴스인데 검찰이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인데 이제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이 선거 지원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제 이건 자한당 소속이죠.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모병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 직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누가 하냐? KDI가 이제 하거든요. KDI가 해가지고 기재부에 결과를 알려주면
저기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 결과를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되는 건데 결국 여기 통과를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KDI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담당 부처에 통보했을 뿐 정치 일정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제 송 시장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병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병기 그러니까 경제부 시장 이 사람의 이제 업무 수첩에서 이 관련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식으로 상대 후보의 공약이 무산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는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고 청와대에서 그럼 무산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그 송병기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 김기현 시장이 있을 때는 울산시 이제 3급 그 건설교통국장을 했던 울산시 공무원 출신의 인사.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 자기가 이제 울산시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전임 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이런 엄청난 비리가 있다라는 걸 제보해가지고 지금 이게 커졌죠. 그래서 일부 그 문바분들은 송병기 전 지금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비리를 통보한 사람이니까 의인이다. 또 황원하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인이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의인인지 아닌지가 의문이 드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그 울산시 아파트 관련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분쟁이 되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김씨 소유다 뭐 누구한테 사업권이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누구한테 사업권이 넘어간 건 둘째치고 900세대에 이르는 신축 아파트가 울산시에 이제 건설이 될 거라는 어떤 게 나왔습니다. 이게 허가가 떨어진 게 언제냐면 2015년 4월에 이 건설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이 건설 허가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송병기 당시 울산시 건설교통국장 이 양반이 이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이 그보다 몇 개월 전에 2014년 12월에 그러니까 허가는 2015년 4월에 허가를 떨어졌고요. 2014년 12월에 이 아파트 건설 부지 50m 옆에 땅을 샀습니다. 직선거리 50m 옆에 땅을 샀는데 자기 부인하고 이제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제법 땅을 좀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368평 분야의 이제 밭하고 그리고 368평의 밭을 이제 12억 4,9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중에 송 부시장은 이제 약 72평, 그리고 그의 부인은 약 60평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368평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6억 평당 한 3,400만 원 주고 이제 땅을 샀는데 문제는 이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땅으로 도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곧 도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도로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땅값이 3배, 4배 뛴답니다. 높게는 10배 이상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공사 예정지 부지 근처에 도로 안에 포함되는 땅을 미리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내부자 정보로 투자를 한 거죠. 아마 이익은 한 10배 정도 보실 것 같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니까. 도로에 편입 안 돼도 바로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니까 뭐 편의점이라도 세우면 돈을 더 버시겠죠. 이분이 과연 의인일까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정재훈 사장 총선 출마 저울질 한수원 버리고 떠나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수원 정재훈이라는 한수원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산업부 차관 출신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한수원 사장이 돼가지고
한수원의 탈원전 정책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는 거를 감수하고 본인 회사를 자꾸 망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번 내년 총선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강원도 동해 삼척시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내 여론을 살피기 위한 리서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 사장이 과거 3년가량 삼척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친원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인물로 본인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동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유력한 원전 건설 후보지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원전 건설이 후퇴됐습니다. 그리고 동해 삼척에 원전이 건설되게 되면 이건 이제 북한 쪽 원산으로 바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이 핵심적인 위치의 원전이 계속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죠. 물론 이 지역 주민 내에는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실 서울 쪽에서 온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반대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는 저 보상비 더 내놓으라고 반대 운동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탈원전의 기수니까 여기 국회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이쪽으로 원전 오는 거를 자기가 막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 상도라이. 또 이런 도라이는 없는 건데요. 아무튼 뭐 탈원전 정책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재훈 사장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한수원은 원전 가동을 통한 전력 판매가 주력 사업입니다. 정재훈 사장 취임 이후에 한수원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확충을 통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전체 매출액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5%가 넘습니다. 나머지 5%는 뭐냐? 수력발전요. 한국수력원자력이잖아요. 이에 따라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이들은 한수원 사장 자리에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철학을 가진 인사가 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을 해왔습니다. 앞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하는 한수원 사장은 자리 보존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 사장 취임 이전에 한수원 사장이었던 이관섭, 이분도 이제 그 산업부 차관 출신입니다. 이관섭 전 사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관섭 전 사장이 정부 정책과 배치됨에도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다가 결국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고 자진 사퇴로 정리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이관섭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사는 분입니다. 원래 부자였거든요. 저기 부모님이. 그래서 나름대로 설렁설렁 철학도 있고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뭐 하는 약간 강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수원 사장 되고 나서 이제 그 협력업체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했고요. 어떤 그 기존에 이제 안 좋은 공사 관행이나 또 안전 불감증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현 정부에서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뚱맞은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정재훈이라는 양반을 여기 앉힌 거죠. 뭐 정부 잘 빨아주니까 앉혔겠죠 뭐. 여튼 여기저기서 이제 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현 정부의 정책에 소위 말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년 총선이 마지막 농공 행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전부 다. 사실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본인이 믿고 지지한다면 계속 한수원 사장으로 왜냐면 지금 임기 1년 더 남았거든요. 계속 한수원 사장으로 남아가지고 해야죠. 탈원전 정책을. 근데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자기 어떤 그 입속 채울 상황이 되니까 버리고 나가서 대통령을 버리고 현 정부의 정책을 버리고 나가서 이제 4년짜리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망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회에 가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다. 이건 개소리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 정부 정책 지원 안 하려고 저러고 있습니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거기 간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3, 4선이 못하는 일을 초선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 혼자 권력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선 출마 결심 굳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이호승 경제수석, 그 다음에 고민정, 그 다음에 박수현 초대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고민정 현 대변인까지 청와대 3대 대변인이 전부 다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자. 과기부 1차관이었던 이제 문미옥 차관,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현 정부의 그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젠 정부 버리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 2차관이었던 그 노태강 차관, 이 사람은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박해받았던 걸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내년 저 대구에 출마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문체부 2차관 자리에 백두산 그룹 백두산의 유현상 씨의 이제 부인인 수영 선수 최윤희 선수가 2차관이 됐습니다. 문체부. 나라 꼬라지 잘 돌아왔나 싶네요. 하여튼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국정상황실장은 굉장히 핵심 자리고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렸던 자리입니다. 윤건영 씨는. 근데 이런 분도 이제 대통령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4년짜리 국회의원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호승 경제수석,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올해 정부 성장률도 제대로 말 못해가지고 여기 지금 물어보다가 선배 국회의원한테 이제 이 경제 기재부 차관 출신의 선배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한테 호되의 꾸지람 당했던 바로 그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고향이 광양이라고 호남에 출마를 한답니다. 뭐 이제 문바 또는 이제 뭐 그러니까 범친문으로 불리는 한 70여 명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저 열린우리당처럼 그렇게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 정치하려고 도망가는 것들하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 이인영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자들은 1주택, 나는 주택 하나만 갖겠다고 서약을 하자 라는 식으로 했다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노노 2주택 운동으로 확산시키자 뭐 이딴 소리 하셨다는데요. 이러니까 일생에 재산을 못 모으죠. 뭐 부동산 투기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집 하나만 갖자 이런 운동이 이게 지금 메시지를 이딴 메시지를 그러니까 선거철에 보내자고 하는 게 이게 일반 서민들의 어떤 마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중산층이나 부자들의 마음을 또 담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뭐 주택 하나만 이런 무슨 유치원생들도 안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인정 씨만 보면 답답합니다, 솔직히. 뭐 그런 얘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조국 씨가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청탁을 한 사람으로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원호 씨는 이제 검찰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유재수 씨 감찰 중단을 결정한 거는 조국 씨다라고 얘기했고, 조국 씨는 검찰에 가서 그 백원호가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서로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뭐 머리숱도 많으신 분들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들 알아서 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2부의 결론은 뭐냐? 이 울산시 사건 수사는 아무리 확대해서 올라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걸 직접 지시를 안 해요. 그리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지도 않을 테고, 그러면 검찰에서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어도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본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국정원 선거 개입 건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선거 개입 관련 건들을 봤을 때도 그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건으로 처벌받는 건 원세훈 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까지 이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지은 잘못 때문에 저가 있는 거지. 선거 개입 수사를 자기들이 뒤집어 쓰고 감옥 가고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극우 언론에서 또는 극진보 언론에서 이러다가 대통령 탄핵한다, 이러다가 우리 대통령 탄핵당한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도 그냥 흘려들으십시오. 예, 끝까지 안 가니까. 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해야 장사가 되니까 그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저는 뭐 크게 이걸로 장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3부를 다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이 보고 계시는 이 2급 비밀 파일, 이 안에 뭐가 들었냐? 예, 저 2부 때는 제가 공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에 뭐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마무시한 2급 비밀이 들어있는데 과연 뭔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네, 귀화 보전이 들어있군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